서연아, 저분이 정말 내 시어머니셔. 어쩌다 저렇게 우리랑 너무 격이 다르다. 조용히 좀 해. 민수 씨가 돈 많이 벌어서 레스토랑 차려줬는데 우리 체면이 있지. 저렇게 하고 오시면 어떡해.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본다. 시어머니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한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생각한다. 내 자식이 이룬 성공이 눈부시다고 생각했던 순간 내 심장은 멈춰버렸다. 하지만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핏줄을 타고 흘렀다. 그래, 내 평생을 바친 아들에게 짐짝처럼 버려지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되찾아오겠다고. 제 이름은 박선자, 올해 68세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30년 동안 야채 가게를 하며 금이야, 오기야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날의 시작은 여느 때와 같은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 저는 어김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뼈마디가 쑤신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젊은 사람들은 알까요?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큰거리는 이 감각을 말입니다. 그래도 어미니까 내 한 몸 움직여야 자식 입에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들어가는 것을. 그날은 며느리 서연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더랬습니다. 깍듯하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지요.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비워두세요. 서연이 생일이라 레스토랑에서 파티할 겁니다. 꼭 오셔야 해요. 마지막에 덧붙였다는 말이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 오지 말라는 소리를 돌려 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그래도 어미 된 도리에 자식 내외의 중요한 날을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이 뭘까? 백화점을 몇 바퀴나 돌았지만 어지러운 가격표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내게는 10만 원짜리 옷 한 벌 사는 것이 벌벌 떨리는 일인데 며느리가 들고 다니는 손가방은 내 가게 한 달 매출보다 비싸 보였으니까요. 결국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음식. 내 손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만큼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게 또 있겠나 싶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적 뼈 한 번 부러진 뒤로 보약처럼 먹이던 속꼬리찜. 그걸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핏물을 빼고 밤새도록 부엌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무와 당근을 예쁘게 깎아 넣으며 혹여나 아들 녀석이 옛날 맛이 아니라고 할까봐 몇 번이나 간을 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새워 뭉근하게 고아낸 꼬리찜을 들고 녀석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화려한 강남 거리에 내렸을 때부터 저는 이미 이방인이었습니다. 제 몸에 밴 흙냄새와 음식 냄새가 이 깨끗한 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웃고 떠드는 사람들, 값비싼 향수 냄새와 와인 향이 확 끼쳐왔습니다. 제 아들이 이룬 성공이 눈부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커다란 냄비가 유독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오늘 파티의 주인공인 며느리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검은 원피스에 보석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 곁에서 연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웃고 있었지요. 저를 발견한 민수가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이건 또 뭡니까? 아들은 제 손에 들린 냄비를 보고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들고 오지 말아야 할 것을 가져왔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네, 내 엄마가 우리 새아가 생일이라고 밤새 끓였지. 너 어릴 때 좋아하던 거잖니. 제 말에 민수는 대답 대신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반가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에 들린 냄비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냄새 나는 걸 어떻게 여기서 손님들 다 계시는데?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새 잠 못 자고 허리 한 번 못 펴고 자식을 위해 준비한 제 정성이 냄새 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노골적인 눈빛들. 제 낡은 스웨터와 발 편한 운동화가 그들의 세상에서는 죄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제 손에서 냄비를 빼앗듯 받아들고는 주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정성은 그렇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없이 차가운 주방 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서연이는 제게 구석진 자리를 손짓으로 가리키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친구들에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저를 덮쳤지만 저는 깊은 물속에 잠긴 듯 외로웠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있는 공간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문득 아들 녀석이 어릴 적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시장 좌판을 정리하다 넘어져 무릎이 깨진 저를 보고 녀석이 울면서 말했었죠.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다시는 엄마 이런 데서 일 안 하게 할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사주고 제일 맛있는 거 사줄게. 그 말을 들으며 무릎에 상처도 잊고 웃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미의 헌신을 창피한 것으로 여기고 어미의 정성을 냄새나는 것이라 타박하는 저 어른이 정말 제 아들이 맞을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불빛은 더욱 화려하게 빛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저는 그 화려함 속에서 제 가슴에 차오르는 서러움과 배신감을 홀로 삼켜야 했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제 모습이 마치 낡고 색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같았습니다. 제 주변 세상은 온통 찬란한 총천 연색으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값비싼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뒤섞여 경쾌하게 울렸고 그 소리마저도 제게는 닿지 않는 다른 세상의 음악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파티의 주인공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익숙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여왕처럼 웃고 있었지요. 저 아이들의 세상은 저렇게 반짝이는데 어째서 제 세상은 이토록 캄캄하고 쓸쓸한 걸까요? 제 손에 들린 맹물 잔 위로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어지럽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밤새 정성을 다해 끓인 속꼬리찜은 아마 지금쯤 주방 구석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터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가져온 음식을 마치 부끄러운 비밀이라도 되는 양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황급히 치워버렸습니다. 그 행동 하나에 제 밤샘과 정성은 송두리째 무시당했습니다. 그저 냄새 나는 음식을 가져와 파티의 격을 떨어뜨린 눈치 없는 늙은 시어머니가 되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케이크에 꽂힌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생일 축하 노래가 레스토랑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저 또한 멀리서나마 힘껏 손뼉을 쳤습니다. 제 손바닥이 아려올 정도로요. 하지만 그 소리는 다른 이들의 환호성에 묻혀 아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제 쪽을 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옆에 딱 붙어 있던 유독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제 쪽을 보며 무언가 속삭이기 시작한 것은 서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언젠가 스치듯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제게 박혔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저분 정말 내 시어머님 맞아? 어쩜 저렇게 시장에서 바로 오셨나 봐. 옷에 흙도 묻어 있는 것 같아. 여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 그러게. 민수 씨가 저렇게 성공했는데 어머님은 너무 안 챙기는 거 아니야? 저런 분이 계시면 레스토랑 분위기랑은 좀 그렇지 않니? 그 말에 웃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했겠지요. 서연이는 벌떡 일어나 성큼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못 살겠어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제발 분위기 좀 망치지 마세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팠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저 아들 내외가 부른 자리에 와서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파티의 분위기를 망치는 흠이 된다는 말입니까? 새아가, 내가 뭘. 제 목소리는 너무나 작게 떨려 나와 며느리의 분노 앞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뭐요? 어머님 꼴을 좀 보세요. 다들 어머님만 쳐다보잖아요. 제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계시라고 할 걸 그랬어요. 그 고함 소리에 파티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제 저와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술기운에 얼굴이 벌개진 아들 민수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그래도 자기 어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 상황을 수습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수는 제게 괜찮냐고 묻는 대신 며느리의 편에 섰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다 보는데. 아들은 며느리를 말렸지만 그 눈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잘못이 제게 있다는 듯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저기 안 보여?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 생일 파티 다 망쳤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아내의 울먹임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이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같았습니다. 유약하고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아들은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녀석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세월이 무너지는 그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발 저희 좀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아들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아들의 샴푸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제 머리채가 거칠게 잡혔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움켜쥔 그 손, 아장아장 걷던 아들이 넘어질세라 꼭 잡아주던 제 손가락을 마주 잡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어미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커서 꼭 호강시켜 줄게. 닳고 다른 운동화 끈을 묶어주며 제게 했던 맹세가 귓가에서 악마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와 그 친구들의 놀란 듯한 그러나 어딘가 통쾌해 보이는 표정들. 그 모든 것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짐짝처럼 질질 끌어 레스토랑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고 제 영혼이 이미 몸 밖으로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발이 끌리는 감촉, 사람들의 경악과 조소가 뒤섞인 웅성거림.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저는 레스토랑 밖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쾅!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차갑고 더러운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웃음소리는 저 문 너머의 세상에 갇혔고 제 세상에는 차가운 밤 공기와 자동차 소음만이 남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제 삶의 이유이자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오늘 제 가슴에 칼을 꽂고 제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손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힘없이 뽑혀나온 제 머리카락 몇 올이 걸렸습니다. 희끗희끗한 제 고생의 세월이 담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뜨거웠던 눈물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슬픔과 서러움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안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뽑아낸 그 순간 아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녀석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화려한 성의 주춧돌을 바로 제 손으로 뽑아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고추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때 제 아들이었던 녀석의 레스토랑을 차가운 눈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가 원하던 대로 나는 이제 내게 창피한 존재가 되지 않을 게다. 대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서라도 내가 오늘 내게 준 이 모멸감을 뼈저리게 되갚아주마. 차가운 밤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자식을 가슴에서 도려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캄캄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슬픔도 지나간 자리에 텅 비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혀나간 두피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한 통증이 제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제 평생을 걸고 지켜온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저는 그날 밤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자 낡고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때 그려준 제 얼굴 그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그 밑에 서툰 글씨로 쓰인 문구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그림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젊은 날이, 제 희생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에 좌판을 깔고 앉아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기죽을까 남들 하는 건 다 해주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한겨울에 동상 걸린 손으로 배추를 날랐고 아들이 먹고 싶다는 고기 반찬 한 번 해주려고 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렇게 모은 쌈짓돈으로 죽은 남편이 유산으로 남긴 작은 땅을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모두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저는 왠지 그 땅을 지켜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땅이 재개발되면서 제 손에 처음으로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 아들 민수가 살아갈 세상이 험할까봐 든든한 버팀목 하나는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건물을 사고 아파트도 사들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저는 제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 민수의 이름으로 해두었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녀석이 평생 든든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어미의 마지막 보험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관리해준 사람은 제 오랜 친구 조 변호사뿐이었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장 민수가 제게 선물한 레스토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야 할 자리가 차가운 얼음으로 꽉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동이 터오자 저는 평소처럼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대신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떨리지 않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조 변호사 나야. 오늘 시간 좀 내주게. 약속 장소는 조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높은 빌딩,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어려운 법률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힌 그곳은 제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제 초췌한 얼굴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부터 내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자네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생일 파티, 정성껏 끓여간 속꼬리찜,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고 길바닥으로 내쫓은 아들의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조 변호사의 얼굴은 굳어져 갔습니다. 제 오랜 친구의 눈에 분노와 연민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뒤 저는 조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민수 이름으로 해뒀던 모든 것 회수하고 싶네. 조 변호사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박 여사,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그건 민수 아이의 전 재산이야. 자네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이룬 내 재산이야. 나는 자식에게 잠시 빌려줬을 뿐이야. 그런데 그 자식이 어미의 정성과 희생을 길바닥에 내팽개쳤어. 이제 돌려받아야겠네. 이자까지 아주 혹독하게 쳐서 말이야. 제 눈에서 살기를 읽었는지 조 변호사는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모든 부동산은 자네 자금으로 매입했고 명의만 아들 이름으로 신탁해둔 것이니까. 증거는 차고 넘쳐. 자네가 결심만 하면 민수 아이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걸세. 그렇게 해주게. 지금 당장 시작해주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건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내 명의로 다시 가져오겠네. 녀석들 통장에 있는 돈 한 푼까지 내가 준 것은 남김없이 회수할 걸세. 조 변호사는 제 단호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들을 꺼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내내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소리가 마치 제 아들놈의 세상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제게 조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나?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제 시선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후회? 내 평생의 후회는 자식을 잘못 키운 것 하나뿐이야.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지. 흙 묻은 손으로 돈 버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돈의 진짜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 어미의 눈물이 얼마나 짠지 녀석들이 온몸으로 깨닫게 해줘야겠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제의 그 차가운 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든 시어머니, 가난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흙 묻은 배추가 아니라 제 아들의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민수야, 서연아. 너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화려한 성이 지금 모래알처럼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너희가 내게 준 모멸과 고통을 나는 1000배, 10,000배로 되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무릎 꿇고 내 흙 묻은 손을 잡고 눈물로 용서를 빌 때까지 이 어미의 복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든 법적 절차는 오늘부로 개시될 겁니다. 박 여사님의 모든 재산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조 변호사의 그 한마디는 제 아들놈의 화려한 성에 울려 퍼지는 파산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톱니바퀴는 제 피눈물과 한으로 벼려진 칼날이 되어 제 자식들의 오만한 세상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제 아들 민수는 아마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이 꺼지고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녀석은 전날 밤에 불쾌한 기억을 애써 지우려는 듯 레스토랑 확장 계획서를 들고 은행 VIP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굽실거리며 자신을 맞던 은행 지점장 앞에서 민수는 의기양양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점장님, 여기 계획서 보시고 추가 대출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죠. 아시겠지만 제 레스토랑이 요즘 제일 잘 나갑니다. 녀석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같았으면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을 지점장의 표정이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그는 민수가 내민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고 모니터만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대출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 단호한 한마디에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담보도 확실하고 제 신용등급도 최상위인데. 아니요. 담보가 사라졌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대표님께서 담보로 설정하신 레스토랑 건물과 거주하시는 아파트, 오늘부로 소유권 이전 및 자산 동결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그 건물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민수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 건물이랑 아파트가 전부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단 말입니까? 당장 확인해 보세요. 지점장은 경멸이 섞인 눈으로 민수를 쳐다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분의 성함은 박선자 씨입니다. 대표님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오늘부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회수하셨습니다. 박선자. 제 이름 석자가 아들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을 겁니다. 녀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시장에서 흙 묻은 손으로 배추나 파는 가난하고 초라하기만 하던 제 어미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건물의 주인이었다니. 녀석의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같은 시각 며느리 서연이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어제 파티에 왔던 친구들과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흉을 보며 한껏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지요. 어머님, 정말 어제는 창피해서 혼났잖아. 민수 씨가 속 시원하게 끌어내줘서 망정이지. 우리 급에 맞지 않게 왜 그런 자리에 오셔서는. 그녀의 손에는 이번 신상이라며 자랑하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웃고 떠들던 서연이는 계산을 위해 자신의 블랙카드를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점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사용이 정지되셨습니다. 서연이의 웃음이 뚝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른 카드로 해보세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카드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전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제 제가 당했던 모멸감이 이제 그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드사, 은행, 심지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날아온 문자 메시지. 대출금 연체, 계좌 동결, 퇴거 요청. 그 문자들을 확인하는 서연이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VIP 라운지로 들어와 서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되십니까? 채권 회수팀입니다. 담보로 잡힌 모든 귀금속 및 명품, 현 시간부로 압류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남자들은 서연이가 걸치고 있던 보석 목걸이와 손목시계, 그리고 의자 위에 놓인 명품 가방까지 거칠게 빼앗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리는 서연이의 모습은 어제 제게 손가락질하며 악을 쓰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패닉에 빠진 민수와 서연이는 거의 동시에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에서 나온 절망적인 소식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같은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들이 어제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박선자를 말입니다. 두 사람은 넋이 나간 채 차를 몰아 제가 있는 시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가 흙탕물 튀는 시장 골목에 멈춰 서자 모든 상인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민수는 넥타이가 풀어 헤쳐진 채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서연이는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소 좌판 앞에 서서 저를 발견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심하게 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먼저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절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경멸이 아닌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제 목소리는 마른 나뭇잎처럼 건조했습니다. 건물이 어머니 거였다니요? 아파트도요? 왜 저희한테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를 속이신 겁니까?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였다니?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한 어미에게 할 소리인가? 내가 내 머리채를 잡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때 나는 내 어미가 아니었느냐? 내가 내 정성을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했을 때 그때는 내가 내 어미인 줄 몰랐더냐? 그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서연이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를 이렇게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쫓으시면 어떡해요? 저희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다듬던 물을 내려놓고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툭툭 털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제 차가운 한마디에 두 사람의 울부짖음이 멎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이 흙 묻은 손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가 살던 그 화려한 성을 지어 올렸다는 것을 이제 알겠느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평생을 무시해왔던 늙은 어미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가난하고 초라한 시장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너희가 누리던 모든 것은 내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다.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자리에 앉아 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제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내외의 세상은 바로 오늘 이 시장 바닥에서 끝이 났습니다. 제 좌판 앞의 흙바닥은 제 아들놈과 며느리의 세상이 끝나는 종착역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빛나던 두 개의 얼굴은 이제 한 줌의 재처럼 하얗게 발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경멸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생전 처음 마주하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혼란만이 귀신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하던 일을 멈춘 채 이 기막힌 구경거리에 숨을 죽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혀를 차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에는 오직 저와 제 발치에 엎드린 두 개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녀석의 단단하던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질척이는 시장 바닥에 그대로 꿀렸습니다. 뒤이어 며느리 서연이도 비명을 지르듯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도 제 앞에서 고개 숙인 적 없던, 아니 저를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저 오만한 것들이 지금 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내 집도 가게도 돈도 하나도 없어요. 저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며느리의 울부짖음은 처절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참회보다 당장의 현실에 대한 공포가 더 커 보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든 배추잎을 떼어내는 제 손끝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제 침묵이 칼날이 되어 두 사람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을 저는 똑똑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술에 취해서 서연이 등살에 못 이겨서 제가 어찌 어머니께 그런 짓을.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발 예전처럼만 돌려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녀석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이었습니다. 어미의 머리채를 잡고 내팽개친 그 손으로 다시 어미의 재산을 움켜쥐고 싶다는 그 뻔뻔함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아득한 과거의 시간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갓 30을 넘긴 제 품에서 남편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변변한 기술 하나 없던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져 허망하게 세상을 뜬 그날, 제 세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품에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민수가 안겨 있었고, 제 손에 남은 것은 남편이 남긴 약간의 빚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도시 외곽의 쓸모없는 밭되기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장례식장에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제 저걸 어찌하나 하는 동정과 멸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몇은 제게 민수를 좋은 데 보내고 새로 시작하라며 어미의 인생을 자식에게 저당 잡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칼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다시는 우리 모자를 얕보지 못하게 하리라. 내 아들에게만큼은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리라. 그날부터 제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밭되기를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시장 구석에 작은 좌판을 얻었습니다. 동트기 전부터 밤이 익숙해질 때까지 저는 흙과 씨름했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장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터세를 부리는 상인들, 값을 깎다 못해 욕설을 퍼붓는 손님들.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쏟아졌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릴 시간에 배추 한 폭이라도 더 팔아야 했습니다. 제일 서러웠던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민수에게는 따뜻한 쌀밥에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얹어 먹였지만 저는 손님들이 팔다 남기고 간 시든 채소를 물에 끓여 먹거나 죽을 쑤어 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장 구석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어린 민수가 제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거 먹어? 나처럼 고기 반찬 안 먹고?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게 더 맛있어서 그래. 우리 아들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그때 엄마 맛있는 거 사주면 되지. 그 말을 하는 제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 초라함이 아들에게 가난을 되물림하는 것 같아 밤마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제 손마디는 굵어졌으며 허리는 굽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남편의 밭되기 주변으로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설사에서 상상도 못할 금액을 제시하며 땅을 팔라고 찾아왔습니다. 제 손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 돈으로 비단 옷을 사입거나 좋은 집으로 이사가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고 낡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 돈을 오직 내 아들 민수의 미래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그때 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그는 제게 자산 관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내 아들이 훗날 세상을 살아갈 때 돈 때문에 서러움 당하지 않게 해줄 마지막 비상금이라고. 그래서 모든 건물을 사고 아파트를 살 때 제 이름이 아닌 민수의 이름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권리는 제가 갖되 명의만 아들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말입니다. 언젠가 민수가 진정한 어른이 되면 그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제 어리석은 모정이 결국 오늘날의 괴물을 키워낸 셈입니다. 눈을 뜨자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평생의 서러움이 저 두 사람의 얼굴에 그렇게 맺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흙 묻은 배추를 신문지에 싸고 남은 물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마치 제 앞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제 그런 행동에 두 사람은 이제 울음마저 그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리가 거의 끝났을 무렵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텅 빈 창고처럼 울렸습니다. 일어나거라.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얼굴에 잠시 희망이 스치는가 싶었지만 저는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거라. 어머니 제발. 이제 와서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내 아들은 어미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날 밤 내 손으로 내 가슴에서 이미 장사 지냈다. 제 말은 비수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내는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짐을 실은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살 길은 너희가 찾아야지. 단 한 번도 흙을 묻혀본 적 없는 그 깨끗한 손으로 이제 밥벌이 한번 해보거라. 너희가 그토록 경멸하던 이 어미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부터 온몸으로 배워야 할 계단. 제 등 뒤로 두 사람의 절망적인 흐느낌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시장 골목을 저는 홀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손수레의 쇠 손잡이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 평생을 들끓던 뜨거운 응어리는 이제야 조금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내 마지막 선고 이후 며칠간 두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남은 자존심으로 버텨보려 했겠지요.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하룻밤 신세를 지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둥지에서 쫓겨난 새가 제 힘으로 하늘을 날아본 적이 없듯 제 그늘 밑에서 기생하던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트럭에서 배추 상자를 내리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 두 개가 아른거렸습니다. 며칠 사이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비싼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서연이의 화려하던 얼굴은 푸석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타던 번쩍이는 외제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마저 팔아 며칠을 연명했겠지요. 두 사람은 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굶주린 짐승처럼 제 손에 들린 배추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고 싶다는 생존의 본능만이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왜 또 왔느냐? 제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희 밥 한 끼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밥.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내 아들이 내게 밥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던 그 입으로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차마 입을 열지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제가 덮고 있던 담요 하나를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거기서 자든지 얼어 죽든지 알아서들 해라.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연극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요를 받아들고 제 좌판 옆 가장 구석지고 더러운 곳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 발소리, 상자를 끄는 소리, 시장의 소음 속에서 그들은 수치심도 잊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뜨고 시장이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깬 두 사람은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노골적인 시선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옆집 생선 가게 김 사장이 혀를 차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 저것들 아직도 저러고 있네. 꼴 좋다. 지 어미 머리채를 잡고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빌붙어 있는 꼴이라니. 그 말에 서연이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모든 대화 주제는 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칼이 되어 두 사람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조각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두 사람은 죽은 듯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민수가 결심한 듯 제 앞에 와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돈이나 밥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일을 시켜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여기서 먹고 잘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제가 거절할까 두려워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어머니.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내려놓고 턱짓으로 배추가 가득 쌓인 트럭을 가리켰습니다. 저것들을 전부 저 창고 안으로 옮겨라. 해지기 전까지 다 마치면 저녁밥은 생각해보지. 그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용서는 없었습니다. 오직 거래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절망과 함께 아주 작은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첫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배추 상자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펜과 포크만 잡아봤던 그 손으로 흙과 물이 잔뜩 묻은 무거운 상자를 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상자 하나를 들고도 비틀거렸고 몇 걸음 못 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상자에 손 떼기 싫어 손톱 끝으로 상자를 깨작거리다 결국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와르르 쏟아진 배추들이 흙탕물에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저 등신 같은 것들. 저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옮긴대. 비싼 옷 입고 저게 무슨 꼴이람. 쯧쯧 박 여사만 불쌍하지. 주변의 조롱에 서연이는 얼굴이 새빨개져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제 눈에는 흙탕물에 뒹구는 배추 한 포기가 그녀의 눈물보다 더 아까웠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두 사람의 모습은 점점 더 처참해졌습니다. 민수의 하얀 셔츠는 땀과 흙범벅이 되었고 서연이의 고왔던 손은 상자에 긁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할 기운도 없는지
묵묵히 상자만 날랐습니다. 그들이 평생 무시했던 노동의 무게를 그렇게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산더미 같던 배추 상자를 전부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창고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은 시장의 그 누구보다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담긴 대야와 밥 한 그릇, 그리고 김치 한 조각이 담긴 작은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두 사람은 넋이 나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손부터 씻고는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뜨거운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 김치를 아삭아삭 씹는 소리가 시장 골목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이는 밥을 먹다 말고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제 밥 한 그릇이 주는 서러운 온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웅크리고 앉아 어두워지는 시장의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 하고 제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노동의 고됨을 처음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푼 밥 한 그릇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일은 더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할 것이고 모레는 더러운 흙을 만져야 할 겁니다. 너희가 내게 주었던 고통의 무게를 깨달을 때까지 이 어미의 시련은 결코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 웅크린 두 개의 그림자를 차갑게 바라보며 내일 아침, 내일 더 무거운 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거기, 이리 와서 이것 좀 담아봐. 손이 왜 이렇게 굼떠? 그 목소리는 마치 과거의 망령이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기름지고 오만한 세상을 자기 발 아래로 보는 듯한 그 말투. 제가 이 시장 바닥에서 지난 수십 년간 뼛속까지 시리도록 들어왔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좌판에서 짐승처럼 잠을 자고 흙 묻은 밥을 먹으며 연명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은 고된 노동의 반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벽 공기에 몸을 떨며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짐을 나르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더 이상 값비싼 향수 냄새 대신 땀과 흙먼지가 뒤섞인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가 시키는 일을 기계처럼 해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추락을 받아들이는 대신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몸은 고된 노동에 길들여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채였습니다.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 밤마다 소리 죽여 흐느끼면서도 낮에는 어떻게든 꺾이지 않으려는 듯 독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시장은 자신이 잠시 머물다 갈 지옥일 뿐 평생을 바쳐야 할 삶의 터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서연이의 아슬아슬한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문제의 손님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척 보기에도 시장은 물건을 사러 온 곳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러 온 구경꾼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제 좌판 앞에 서서 흙이 조금 묻었다는 이유로 채소를 바닥에 내던지기도 하고 값을 깎아달라며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이런 손님은 제게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의 화살은 제 옆에서 서툰 솜씨로 시금치를 다듬고 있던 서연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니, 저 아가씨는 뭐야? 일하는 꼴이 영 어휴, 저 손 좀 봐. 저렇게 예쁜 손으로 흙이나 만지고 있으니 부모님이 아시면 속상하시겠네. 그 비아냥거림에 서연이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손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이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아, 맞다. 얼마 전에 잡지에서 본 것 같은데 무슨 레스토랑 사모님 아니었어? 어쩌다 이 시장 바닥까지 굴러들어왔대? 남편 사업이라도 망했나? 그 말은 서연이가 겨우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긴. 보이는 그대로 말해줬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모님이 어쩌다 이런 냄새 나는 곳에서 일하고 있냐고. 쯧쯧 인생 참 알 수 없다더니. 닥치지 못해요. 서연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시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그래, 나 그 레스토랑 사모님 맞다. 하지만 당신 같은 천박한 것들한테 내 인생을 평가받을 이유는 없어.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 제게 악을 쓰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만하고 세상 무서울 것 없던 서연이 다시 튀어나온 겁니다. 손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천박? 야, 너 지금 다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은 주제에 말이 험하네. 내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이 내 지금 신분이야? 어디서 감히 손님한테 눈을 부라려. 두 여자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민수가 달려와 서연이를 말렸지만 그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저딴 것한테까지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해.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당장이라도 달려가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의 뺨이라도 올려붙일 거라고 예상하는 눈치였습니다.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제 좌판 앞에서 감히 장사를 망치는 저 철없는 계집을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분노로 일그러진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바로 저 자리에서 똑같은 모욕을 당하며 눈물을 삼켜야 했던 제 젊은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줌마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이딴 걸 돈 받고 팔아? 어디서 배운 거 없이 몸이나 굴리니까 채소 하나 제대로 못 팔지. 그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야 했습니다. 내 새끼 밥 굶기지 않으려면 내 자존심 따위는 흙바닥에 내던져야만 했습니다. 그 서러움, 그 억울함, 평생을 가슴에 응어리처럼 안고 살아왔던 그 한이 바로 지금 제 눈앞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있는 두 여자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제가 자신을 혼내러 온 줄 알고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연이를 지나쳐 거만한 손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제 차분한 목소리에 여자는 의기양양하게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래. 당신이 이 가게 주인이면 저 미친 계집 좀 어떻게 해봐. 손님한테 막말하고 장사 다 망치게 생겼잖아.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사람이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손님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지켜야 할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말에 손님은 물론이고 서연이와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채소 한 포기, 무 하나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새벽 찬바람 맞으며 밭에서 뽑아 올리고 밤새 다듬어서 내놓는 겁니다. 손님 눈에는 그저 몇 푼짜리 물건으로 보이시겠지만 저희에게는 자식과도 같은 겁니다. 저는 좌판에서 가장 싱싱하고 좋은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돈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시는 저희 가게에 찾아오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는 저희의 땀과 정성을 알아주는 분들에게만 물건을 팔고 싶습니다. 제 행동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새하얗게 질렸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에 들린 배추를 바닥에 내팽개친 채 저주를 퍼부으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시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흩어진 배추를 말없이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서연이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보고 서 있어? 얼굴 닦고 일이나 마저 해. 누가 이 좌판을 우습게 보게 만들지 마라. 그 말 속에는 단 한마디의 꾸짖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라는 기묘한 연대감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는데 서연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알만 씹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말고 그녀는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서러워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울음은 이전의 것들과는 달랐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부끄러움과 참회의 오열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경멸했던 시어머니,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장 바닥. 그곳에서 자신은 난생 처음으로 보호받는 것을 받아본 것입니다. 자신을 경멸하던 그 시어머니가 자신의 짓밟힌 자존심을 대신 세워준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자신의 손과 그 옆에서 묵묵히 저녁을 먹는 제 굵고 못생긴 손을 번갈아 보며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음장 같던 제 가슴 한구석을 아주 조금, 아주 희미하게 녹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애써 외면하며 밥 한 숟갈을 더 입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서연이가 흘렸던 눈물은 제 평생에 한이 얼어붙었던 가슴밭을 녹이는 첫 삽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흙바닥에 떨어져 그대로 스며들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제 귓가에 남아 밤새도록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제 복수가 한 아이의 오만을 꺾는 것을 넘어 그 아이의 영혼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아니, 변했다기보다 부서진 조각들을 힘겹게 다시 맞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독한 눈빛으로 세상을 쏘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가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찾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낡은 운동화가 흙투성이가 되어 있으면 밤새 몰래 가져가 깨끗하게 닦아 놓았고 제가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하면 어느새 달려와 말없이 그 짐을 대신 빼앗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받아주지도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얼어붙은 강이 녹으려면 따뜻한 봄바람뿐만 아니라 강물 스스로 흘러가려는 의지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렇게 계절이 몇 번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살을 애는 겨울바람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하나의 화로 불에 손을 녹였습니다. 민수는 제게 낡은 목도리를 둘러주었고 서연이는 뜨거운 커피를 타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땡볕 아래에서는 등목을 해주는 아들의 바가지 물에 더위를 식혔습니다. 땀으로 흥건한 제 등을 닦아주는 며느리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땀 냄새가 이제는 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냄새였고 속죄의 냄새였습니다. 그동안 아들 민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긴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자신의 과거를 침묵 속에 묻어두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노을을 바라보며 좌판을 정리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비가 온다니 배추를 미리 덮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배추값이 많이 올라서 비 맞으면 손해가 클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레스토랑 사장 김민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미의 좌판을 걱정하는 시장 상인 박선자의 아들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로 굽었던 허리가 조금은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았던 아들의 손, 제 정성을 냄새난다며 타박하던 며느리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며느리의 생일날이 제게는 1년이라는 속죄의 시간을 재는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와 똑같이 두 아이를 깨우고 똑같이 일을 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어디에도 작년에 화려했던 파티를 그리워하는 기색이나 지금의 처지를 비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노동에만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까지 떠난 텅 빈 시장. 저는 좌판 정리를 마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제 앞에는 1년 전에 그 화려한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옷차림에 노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몸, 그리고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듯 차분해진 눈빛을 가진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꼭 1년째 되는 날이구나. 제 나지막한 한마디에 두 사람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약조했던 1년이다.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좋다. 너희의 길을 가거라. 저는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난 1년간 흘린 땀이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재산을 되찾기 위한 연기였는지를.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대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지난 1년 사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재산도 가게도 다 어머니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그저 가끔 이렇게 어머니 얼굴 뵙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만으로도 분에 넘칩니다. 어디를 가든 어머니 아들로 부끄럽지 않게 땀 흘리며 살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서연이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염치 없지만 이곳에 조금 더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곁에서 어머님 일 도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제 아들, 제 며느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저는 품 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냈습니다. 레스토랑과 아파트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민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너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민수와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열쇠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레스토랑은 그대로 있다. 하지만 예전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게다.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손재주와 내 손맛을 합쳐보자. 화려하기만 하고 속은 텅 빈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데워주는 따뜻한 밥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어미의 흙 묻은 손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주춧돌을 한번 놓아주마. 그제야 두 사람은 제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민수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고 서연이는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흙먼지가 묻은 제 손으로 두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제 좌판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강남의 화려했던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주방에서는 아들이 땀 흘려 육수를 끓이고 홀에서는 며느리가 진심 어린 미소로 손님을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아들이 내어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곤 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자식에게 그 모진 복수를 하고도 어떻게 다시 품을 수 있었느냐고. 그러면 저는 그저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잠시 길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라고. 돈이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날 흙바닥에 떨어진 눈물은 꽁꽁 얼었던 제 마음 밭을 녹이는 봄비가 되었습니다. 제 흙 묻은 손은 금싸라기보다 귀한 진짜 내 자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부자란 곳간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보듬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박선자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효도와 불효의 문제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자식에게 받은 모멸감을 복수라는 칼날로 되갚았지만 그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들과 며느리의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허영을 꺾고 돈의 진정한 가치와 노동의 고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위한 혹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연이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흙과 시장의 가치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비로소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가족의 온기와 땀의 무게가 주는 행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식당에서 이 세 사람은 이제 매일 진정한 가족의 밥을 지어 먹습니다. 그 밥은 값비싼 재료로 만든 화려한 음식이 아닐지라도 서로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랑으로 버무려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값진 음식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물질적인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과정에서 헌신과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살아갑니다. 박선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소중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흙 묻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아닐까요?